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예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역사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8쪽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내용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연결하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죠. 광복이 되고요. 우여곡절부터 1948년 같은 날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의 공식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잡고 했었던 일 중에서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민특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따라서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잘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땅이 많은 자의 땅을 좀 싸게 사서 다시 농민들에게 또 더 싸게 되파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소작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그런 개혁을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국민들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친일파에 대한 그런 반민 특위까지 만들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가지 사업들이 계속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서 본인이 또다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처음에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은 4년의 임기였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중임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었어요. 뽑히게 된다면. 이때는 국회에서 뽑아주는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을 준비하기 직전에 이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쪽, 이승만 정부 쪽 사람이 아니라 야당 쪽 사람들이 되고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다음 대통령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선거를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이를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쪽 라인은 직선제로 하자. 그 다음에 야당은 아니다. 뭐 책임제 개헌을 하자. 해서 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뽑아줬습니다. 발췌해서 썼다라고 해서 1952년에 헌법이 바뀝니다. 발췌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직선제로 바꾼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원래는 한 번에 한해서만 다시 대통령 선거가 가능한데, 이승만 정권이 계속 장기 집권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초대 대통령만은, 그러니까 본인이죠. 본인에 만해서만 중임 제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데 격렬한 찬반이 이루어집니다. 야당 쪽은 반대를 했겠죠. 이승만 쪽은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만 쪽의 사람들이 억지를 부렸어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자리를 반올림해서 이걸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헌법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4.4.5입만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4.4.5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4.5입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돼요. 당선이 되는데 상황이 바뀝니다. 미국의 도움도 6.25 전쟁 이후에 줄어들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권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으려고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듣기보다는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인사까지 탄압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결국에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3대 정부통령 선거 때부터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 대통령 바꾸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어서 야당 쪽에서는 유세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승만은 강행을 해요. 선거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고 해서 워낙에 당선이 확실했어요. 근데 당시에 부통령으로 자유당의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될까 말까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야당 쪽의 부통령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장기 집권하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요. 1960년 3월 15일 날 이루어진 선거에 부정을 저지릅니다. 어떤 식이었을까요? 어떤 식이었냐면 투표함을 바꿔치기예요. 이미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로 가득 찬 투표함으로 바꿔버려요. 또 하나는 5명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찍어라. 이 글자 모르니까 같이 찍어라. 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투표를 하게 하고 옆에서 몇 번 찍었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이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수보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찍은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을 해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집회 시위를 열었는데 이 시위 도중에 한 학생이 실종이 돼요. 마산 지역에 살던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인데 실종되었던 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한 경찰의 짓이다, 군인의 짓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결국에는 서울 시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 정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많은 그런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려 했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이 멈추지 않아요. 더욱 거세게 항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와이로 망명길 오릅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져요. 이게 1960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정권을 잡았거든요. 약 12년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독재 정치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또 격렬하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다수의 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다수가 뽑힌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의 당이 됐고요. 그 대표였던 장면이라는 분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장면 내각은요, 민주주의 발전, 독재정치 청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요.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미 마련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벌써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엔 또 이제 지지분이 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 있었던 불만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무능력한 정부다라는 그런 또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동글을 보시면 4.19 혁명은
결국에는 독재 정권을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무너뜨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93년에 이르러서 현재는 4.19 혁명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4.19 묘지의 그러한 모습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이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독재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1961년 5월 1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 세력이 쿠데타 정변을 일으켜서 장면 내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국회 다 필요 없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소수의 인물들만 모여서 여기에서 통과되는 일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한 정치다라고 해서 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북한과 계속 대치 상태, 거의 전쟁 직전 상황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반공산주의, 반공을 앞세워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결정되는 일들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 국가안보를 국정지표로 삼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경제발전을 추진합니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모하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려와 달리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한 일 중에서 하나는 비난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과 다시 국교를 재개하면서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젊은이들을 베트남에 보내서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경제개발에 힘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권의 첫 번째 정권 시기였고요. 여기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역시 박정희 정부와 집권당인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자라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앞에서 이승만도 역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애자라고 했는데 박정희 똑같이 흘러갑니다. 대통령을 2번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3번까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헌법을 만들어서 다시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삼선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삼선 개헌입니다. 박정희는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3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특히 1970년대 들어서 동서 냉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갈등이 풀어지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군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평화 통일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헌법을 바꿔 이게 1972년에 있었던 유신 헌법입니다. 근데 이 유신 헌법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유신 헌법 같이 한번 볼까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직선제도 아니고요. 통일주치국민회의라는 이 회의 안에서 간접선거로 뽑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중임제는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당선만 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이 가능한 영구집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되는데
국회 해산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 심지어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명령 통해서 임명할 수 있고, 긴급조치, 나라의 위기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인간의, 국민의 모든 기본권,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해도 괜찮다라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신헌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독재를 위해서 자기가 법을 바꾼 거죠. 자,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통해 장기 집권과 독재체제를 강화하자 국민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이에 반발한 제야인사, 종교계 학생 등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라고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박정희 정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러 차례 긴급조치를 발표해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 위수령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를 진압합니다.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이제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식이 커져갔어요. 계속 박정희 정권을 찍어 누르고.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요. 내부에서 박정희 둘러싸고 권력 갈등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 실장? 정보국장이긴 낫겠네요. 정보국장, 지금으로 치면 최측근에게 피살되면서 권총으로 살해당하면서 유신체제가 끝이 납니다. 이 사태를 12.6 사태라고. 네, 왼쪽은 긴급조치가 발표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문이고요. 왼쪽 밑에 나와 있죠. 긴급조치 국가의 안전보장 등 이유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재자 또 한 명이 사라집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에 등장한 게 1961년이었고요. 1979년 피살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2.6 사태 이후에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또 다른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이들을 이제 새로운 박정희에 비해서 새로운 군인 세력이다.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자,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 5월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들 물러가라 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특히 전남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군부는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이들은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오히려 이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광주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통로를 모두 차단시킨 상태에서 특수부대, 계엄군들을 투입해서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시청에 있던 무기고에서 결국에는 전쟁 직후라 무기고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시청의 무기들을 꺼내서 대체하고 결국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 또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까지 조직했지만 뭐 특수부대 대원들의 진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으로 진압된 이 사건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그냥 뭐 반란이다라고만 얘기했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들은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다시 밝혀졌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때 만행을 저질렀던 노태우, 전두환은 법정에 서서 그때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받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봅시다. 자,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은요, 박정희 비슷하게 갑니다.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이 거세니까요, 들어주는 척 합니다.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는 대통령 간선제로 법을 고치고, 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위단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하고 야간 통행 금지, 이거는 사실 박정희 정권이 통제하느라 했었거든요. 이런 박정희 정권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면서 좀 그런 인기를 얻는 정치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권력을 독재적으로 잡기 위해서 언론 통제하고 대학교에 경찰을 배치해서 학생운동 감시하는 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91쪽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신문부에서 폭도들의 난동으로 알려졌던 5.18 민주화 운동, 지금은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 5.18 민주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고요. 이러한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강한 이러한 탄압 통치에 맞서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대통령을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데모가 이뤄져요. 시위가 이뤄져요. 그런 와중에서 1987년 이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시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고문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전 정부에서는 우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꾸 숨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두환 정부가 국민의 이런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간접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전두환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노태우를 앞에 세울 생각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니 대통령 직선제를 바꿔달라라는 그런 범국민 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결국 이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민주화 시위를 6월 민주화 항쟁이라 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돼서요. 당시 이제 집권당입니다.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그래,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알겠습니다. 지청제로 하겠습니다. 라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법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통령 선거입니다. 1987년에 임기 5년에 대통령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일제라는 헌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선거를 제대로 올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런 처벌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 때는 88년 올림픽이 있었고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정권하고 싸우지 않고요.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등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만 했었고 전두환 감싸기에 급급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탐구 활동을 보실게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국민 합의를 배신한 사실상 호언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국가의 미래여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 1의 4.13 호언 조치의 내용은 간단히 메모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정부가 여전히 무시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간선제로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효다.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린 학생을 이렇게 죽여놓고서 발뺌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된 사진이고요. 자료 2번 보시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부의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겠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평화적으로 시행하겠다. 당시 여당의 당대표였던 노태우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6.29 민주화 선언에 나타난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을 요약해보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게 소망하던 대통령 직선제고요. 5년 네, 임기가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는 네, 직선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 이 이후에 들어선 이제 정권들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에 이루어진 김영삼 정부, 네, 지방자치제, 특히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돈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공개하고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뭐 전두환, 네, 그다음에 노태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야당 쪽의 정권이 등장하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1997년에 터진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네, 가졌다. 노무현 정부도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 네, 오해된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정권이죠. 그 이후에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요. 인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문재인 정권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1952년이면 네, 6.25 전쟁 끝난 직후네. 그렇죠? 이승만 정부죠.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던 정권은 박정희 정부. 야간 통행 금지를 해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두환 정부. 자, OX. 4.19 혁명을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할 때 정답은 O가 되겠죠? 신공부의 계엄 확대에 반대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6월 민주항쟁은 계엄 확대라기보다는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 박청철 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었죠. 5.18 민주화운동의 결과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이 아니라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가 6.29 네, 민주화 선언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데 반대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